어서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 살롱 13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 합정동이자 막리단길에서 진득하고 우직하게 커피를 내리는 곳, 커피하우스 마이샤를 운영하시는 김지석 대표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마데살롱의 마드모아제 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마데살롱의 새로운 2기 DJ 집사 타레입니다. 기쁘게도 새로 합류하자마자 제가 너무 애정하는 공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VIP 합정동 커피하우스 마이샤의 김지석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표님,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핸드드립 전문점인 커피하우스 마이샤 대표 김지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3번째 살롱에는 환영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방송을 들으시던 분들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네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타레님, 어떤 분이신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데살롱 분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 집사 아마도입니다. 노원에 살면서 수상할 정도로 마포구를 드나드는 도깨비이고 맛집 정보를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하는 수질가입니다. 마이샤는 그렇게 모은 도토리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도토리인데요. 이번에 마데살롱에 합류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처음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월요일이 제가 정기 휴일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섭외 연락을 받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팟캐스트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섭외 요청을 받으니까 내가 나가도 되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런 그림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마포 대표 살롱 막 이름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조그마한 매장하면서 내가 나가도 될까 하고 막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데살롱의 취지를 보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대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름 잡힌 마음을 활짝 펼쳐서 나오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름 잡힌 마음을 활짝 피다니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방송 준비 시작하자마자 저는 놀란 게 대표님이 이런 분 처음이에요. 타이핑을 다 하셔서 답변을 이걸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와, 진짜 준비성이 너무 철저하시고 뭔가 적으신 글들을 보니까 진짜 깊은 철학이나 고민들이 엿보여서 오늘 방송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마이샤를 타레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몰래 한번 방문했다가 사랑에 빠졌는데요. 감사합니다. 가보니까 여기가 되게 주변에 제가 아는 다른 가게들이 많이 같이 있더라고요. 막 셰발레리 비건 식당, 비건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것도 바로 옆에 있었고, 또 로우북스나 이런 데도 가까이 있었고, 되게 핫한 막리단길 그 중간에 있어서 내가 왜 여기를 이제까지 몰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이 망원과 합정 경계 사이에 있는데 이곳에 어쩌다 언제부터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자리 알아본다는 게 자영업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한전된 자원하고 시간 갖고 또 혼자서 해야 되니까 법인도 아니고 인력적으로도 혼자 모든 걸 책임해야 되니까 직접 알아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결과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내 모습이 하나하나 막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할 때 한 80% 정도는 이제 최대한 판단 자료를 수집하고 고민을 해요. 실은 여기 올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제가 평상시에 가진 그 습관 중 하나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나머지 20%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그냥 부딪히면서 해결해보자. 그런 방식이 제가 좀 살아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2년 6개월 정도 매장 자리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면서 을지로, 인사동, 선수동, 그게 거의 이제 한 8년, 1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핫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 18년도 그때 막내단길 처음 제가 주인은 엄청 다녀도 여기 망원역에서 내려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서울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근데 내려갔고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그러고 돌아다녔죠. 근데 일단 그럴 때 소비자로서 한번 바라보고 자영업자로서 한번 바라봤는데 소비자로 바라볼 때는 이제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주위에 망원시장이 있죠. 합정역이 또 2호선, 6호선이 합쳐져 있으니까 출퇴근길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망원역도 바로 옆이고 한강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식생활 이런 게 중요하니까는 망원시장에서 반찬이나 식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또 저렴하고요. 그런 분위기들 또 오래된 좁은 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운치 있고 좀 낡은 이런 건물들이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로서 되게 좋아 보였고 또 제가 많은 상권을 다녔지만 좀 부자분들이 사는 곳, 네. 또 서민들이 사는 곳 다녔을 때 느끼는 게 얼굴 표정이 일단 경계심이 가득해요. 어떤 곳이요? 그게 대치동도 그렇지만 부자인 곳이. 난곡도 그렇고요. 수유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현시욕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깨 쫙 펴면서 좀 길 한가운데에서 걸어다니는 양옆을 와가가면서 간다든가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왔는데 길도 좁은데 서로 막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나 거기에서 물건 구매하는 소비자분들 표정도 굉장히 서로 웃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감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로서 제가 이 길을 딱 보니까는 소비자분들이 저런 식으로 오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을 대할 때 정감 있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른 지역도 충분히 좋기는 했지만 여기가 이런 정서들 이런 게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데 가게 예약까지 간 거 다 취소하고 그냥 이쪽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런 히스토리가 또 그 다른 곳은 혹시 원래 어디셨어요? 본래는 성수동의 그 구석 쪽에 거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하고 얘기하고 주인하고 만난 거 약속 다 잡아놨는데 그리고 인사동에도 친척분도 이제 친구분이 있어서 그분이 거기 건물주여갖고 이제 거기도 일단 구두로는 거의 가게 하기 언제든 들어와라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다. 난 여기 마음 편한 데가 너무 좋아해서 일로 결정을 하게 됐죠. 결국 마음이 이긴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 분들과 다르게 마포에는 그 예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있든 없든 이분들이 좀 자기만족적인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표정들이 돈 없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자기에게 또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학벌 좋은 동네 뭐 부촌 이런 데 있을 때도 가만히 있어도 인정받을 텐데 무시당할까 봐 너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 또 없는 데 가면은 너무 거칠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과연 내 이 상권에 맞나. 왜냐면 이전에 장사를 하면서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니까 장사를 하기 좋은 장소 또 수많은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고정 단골들, 충성 고객분들 위주인데 그 분들이 나랑 좀 잘 맞아야지 내가 거기서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돈은 중요하죠. 근데 정서적으로 제가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지속 가능하냐에 있어서 나랑 핏이 잘 맞는 단골 고객이 있는 곳이 선택의 기준이셨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마이샤가 있게 된 건데 저는 사실 몇 번 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보통은 카페라고 하는데 커피하우스라고 굳이 이 상호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커피하우스라고 지으셨는지가 또 궁금했어요. 하우스라면 있어 보이잖아요. 커 보이고 그러니까요. 벤치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티하우스가 먼저 떠올랐어요. 티하우스란 말은 좀 익숙한데 그쵸. 커피하우스는 좀 낯설거든요. 어떤 손님이 남겨주신 글에
커피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단독 주택이고 되게 규모 큰데 알았는데 이 조그만 데를 하우스로 해갖고 커피 홈 어떠세요? 커피 원룸 막 이런. 제가 건물주 될 커피 때까지 스튜디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원래 최초의 카페들은 이제 커피 하우스라고 하였고 이제 일펜이 대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남성들만 출입을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두에 있는 그런 커피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많은 선장들이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면 쉬면서 그리고 유통업자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친구랑은 이제 술집을 가고 그 계약을 할 때는 카페를 가라, 커피하우스를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맨정신으로 계약해야지 술 먹고 계약하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그럼 사람들하고 선장들하고 유통업자하고 수많은 선원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면 야 어느 나라 갔더니 은이 뭐 얼마를 쳐주더라.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옆에 테이블에서 나 그 옆에 나라 갔는데 거긴 이랬어 하면서 모여서 정보 교환을 하게 돼요. 정보 교환을 하게 되고 야 어디에 태풍 나서 지금 침몰했다. 네. 어디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보험을 들면 받을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교환이 되다가 나중에 그 커피하우스가 이제 커져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로이드 보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카페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시절에. 그랬군요. 예. 그리고 또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는 이제 지식인들하고 귀족 이런 남성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층과 상관없이 다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철학에 대한 얘기도 듣고 문학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처자가 와서 얘기도 해주고 미술품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의 지원 정책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왕이 이제 노예갖고 커피하우스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근데 결국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런 게. 그 정도로 이제 일펜이 대학이라는 게 그 시절에 문맹률이 그렇게 높은데 그 정도의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서당이나 가면 한자 배우듯이 근데 이런 현실적으로 좀 수준 높은 데에 들을 기회가 차단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대학 다닌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 해서 일펜이 대학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1페니만 내고도 다닐 수 있는 대학이다. 저도 좀 다니고 싶은데. 그런 유래가 있었군요. 커피하우스에. 근데 그런 시대에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록 얘들이 이제 사망률도 높지만 나중에 농경제 사회든 산업 시대 산업 자본주의가 오든 그 생산 수단으로서의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하나가 소득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가족이나 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벌써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내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는 모든 게 자동화되고 이제 뭐 AI나 앞으로 로봇으로 이렇게 대체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력의 숫자보다는 가문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질적인 수준, 한 명 한 명의 인원의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내가 자녀를 낳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뭐 결혼을 안 하면 예전 저 어릴 때만 해도 가문의 대를 끊으려고 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 그 누구도 이런 표현 안 합니다. 요즘에는 그만큼 가정들도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또 인터넷만 하면은 6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고 그렇게 지낼 필요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이렇게 단절되다 보니까. 근데 사이버 세상에서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합정하고 망원 사이에 이렇게 작은 핸드드립 커피점 오픈하면서 예전 같은 그런 일펜이 대학, 뭐 우리나라의 동네 사랑방 그런 역할은 힘들겠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통화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직접 대면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그냥 자기 얘기하다가 뭔가가 풀어지는 마음의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매장이 작긴 하지만 앉아서 한 잔 커피로 기분 전환을 하면서 주위랑 대화를 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어떤 예전과 같은 소통의 장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분위기, 지나가는 사람들, 소비자가 될 분들이 어떤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와, 질문은 한 줄이었는데 답변은 한 100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되게 생각지 못하게 엄청난 얘기들을 들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내공은 쌓였겠죠. 네. 쌓이면서 근데 대충 거칠게 표현이 되다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네. 그때는 막막해서 이렇게 매장 자리 찾기에 급급했는데 네.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본능이 나올 때까지 쌓아온 그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있는 성격 그대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데를 찾게 되고 그게 지금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결국엔 필연이었다는 걸 또 답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안에 사실 답변 안에 사장님이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되게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제 가게에 가보니까 되게 고풍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진한 톤의 원목 가구들이 많이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틀어져 있고 테이블마다 생화도 놓여 있었고요. 잔이랑 소품까지 되게 다른 데서 잘 안 보이는 이런 그런 무거운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무겁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를 의도하고 매장을 꾸리신 건지 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요. 저도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제가 뭘 해도 한 80%는 계획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무모함이 사업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잔은 제가 계획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매장을 얻든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 그걸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못된 주인 만나서 쫓겨난다기보다는 이제 갑자기 건물주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된다든가 건물이 팔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건물에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살면서 그렇죠. 보니까. 그 모든 경우가 닥쳤을 때 내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는 투자를 하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잔이었어요. 그리고 가구. 왜냐하면 이제 어디에서 커피를 우리가 마실 때 그 시절만 해도 제가 그냥 흔히 주는 잔이 머그잔이었거든요. 네. 근데 머그잔은 딱 입에 대면 90도로 꺾어서 기역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혓바닥 중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두껍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중간에 얇은 장 이런 것들을 먹고 홍차잔 그러니까 뜨거운데 향을 다루는 잔이 홍차잔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네. 그리고 이제 동양의 닭이 같은 경우는 약간 크기가 너무 작았고요. 그랬을 때 홍차잔에서 좀 내 커피에 어울리는 잔들을 찾다 보니까 입술 닿는 부분이 곡선으로 된 부분들 그리고 하단이 도톰해갖고 보온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잔들이 제 커피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쌌습니다. 찾아보니까 왜? 좀 비싸 보이긴 했어요. 네, 하나 갖고 가고 싶긴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건 다 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가 이제 오픈할 때 한 번에 사면 너무 큰 돈이 드니까 네. 나중에 카페를 대비해서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을 했죠. 잔들은 그랬고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음악을 못 듣게 됐어요. 왜요? 어떤 음악을 듣든 감정의 변동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감수성이 오히려. 되게 풍부하신가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
30대 초중반 되기 전에는 네. 음악 자체를 못 들었는데 아무런 소음이 없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남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요. 그래서 당시에는 누나가 야 너 결벽증이냐 할 정도로 방에 가면 너무 각 잡혀 있고 어떤 소음도 안 듣고 강박? 그쵸. 강박인데 그걸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바지도 다려 입어야 깨끗한 거 아니어서 다리고 속옷도 주름 잡힌 거 보기 싫어서 다리고 막 양말도 다리고 있으니까 다리면서 나도 좀 이상한데 이거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떡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외부 소음에 예민해지니까 본래 이제 공동 주거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백색 소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음악들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는데 역시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다른 일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집중이. 예. 그래서 이제 재즈를 들으면 이것도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데 클래식은 희한하게 좀 마음에 신경이 안 쓰이면서 저에게는 백색 소음 같은 작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없으면은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부터 클래식 음악을 그냥 늘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카페 오픈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클래식을 틀었는데 손님들 핸드리집점이어서 클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고 그냥 네 맞아요. 준비했어요. 사실 나를 위한 거였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필연이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딱 그 공간을 만드신 그 포인트들이 들어있네요, 다. 네, 제가 감출 수 없어도요. 장사를 잠깐 하면 감출 수가 있는데 네. 거의 생활 공간처럼 거기서 진짜 오랜 시간에 있다 보니까 감출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제가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20대 때 학교 다닐 때 절반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인맥왕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네.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쓸데없이 사람 많이 알고 거기 누구나 알아 이런 얘기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매장 오픈할 때 여기서 안 나가려고. 그래서 매장 시간도 길게 하고 혼자서 하고 그러면서 누가 뭐 이제 오는 단골분들 사장님들 친해지면 밖에 나가요 이랬을 때도 제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되게 호구가 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제 친한 사장님이 새로 매장을 오픈해서 네. 갔는데 입구에 화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개업 화분 같은 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이건 뭔가 좀 감성이 다른데요. 그랬더니 대각선 좀 가까운데 새로 오픈한 꽃집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보러 가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건 절대 안 자고 하나의 틀을 정해놓은 게 매장에 꽃을 놓는 거였거든요. 꽃향기 때문에 커피 향이 이제 가려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꽃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콧물을 흘린다든가 재채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꽃을 이제 안 두려 그랬는데 네. 너무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예, 그 사장님 매장 들어갔는데 똑같은 꽃인데 이 길이라든가 앞뒤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를 보면 이건 이 사장님 거구나 하는 그 색깔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한 달에 그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내가. 그때 바로 옆 가까운 데 매장이니까 사장님이 와서 이제 꽃꽂이 한 걸 갖다 놔주겠다. 그래서 뭐 레포트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동네에서 사장님들끼리 상부상조도 되고 또 상생. 예, 사장님이 또 오픈하고 지금까지 과정도 알게 되잖아요. 네. 네. 중간에는 좀 제가 약간 좀 마음이 상하기도 했죠. 왜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시작하면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했잖아요. 네. 그럼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장님이 자꾸 규모를 키우려다 보니까 아, 색깔이 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테크닉적인 거는 어느 정도 자기 스타일대로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서 놓여질 때 처음에는 꽃 올 때마다 너무 예뻐서 맨날 사진 찍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안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사장님이 좀 돌아오기 시작해서 네.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심을 찾으셨나요? 돌아오셨어요. 다행히. 돌아오셨다. 키우려고 노력해 봤는데 아, 많은 사람들 뭐 비즈니스 한다고 봤는데 그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꽃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규모나 이런 거보다 이렇게 작게라도 끝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게 너무 자기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역시 나는 주위에 오타쿠들만 모여야 되나. 오타쿠는 서로를 좀 알아보고 끌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저도. 근데 겪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사장님께서 그럼 커피 오타쿠시고 그분은 꽃 오타쿠. 예. 타렌님도 혹시 오타쿠 있으신가요? 저는 잡덕이라고 하죠. 소위 잡덕. 말해서 이것저것 아, 조금씩 취급 안 건드려보는? 한다는 잡덕이군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하우스 마이샤의 소개와 일상까지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사업과 경험에 대해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귀한 이야기 더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이샤가 9년째 마포에서 살아남고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잠깐 숨 고르고 안내방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마포 대표 살롱은 마포와 서대문에서 자기만의 길을 걷고 계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이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방송과 인스타를 통해 사장님이 사업체나 가게를 무료로 홍보해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장님 중 우리 가게의 진심을 알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마대살롱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의 게시글이나 인스타그램 마포비즈살롱 MAPO_BIZ_SALON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지금 바로 마포 대표 살롱을 검색해주세요. 앞서 들으신 무료 홍보 광고 신청은 선착순이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살롱의 대화가 한층 더 깊어질 텐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커피하우스 마이샤의 김지석 대표님, 사업을 꾸려온 내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에 섭외하면서 사장님이 인스타를 게시글을 하나하나 정독을 했는데요. 염탐을 했군요. 네, 사전 취재를 좀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커피가 원래 취미셨다고 제가 봤는데요. 근데 취미에 머무르고 있던 커피가 어쩌다가 본업이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카페 하시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창업을 기준으로 이제 살아온 과정을 구별하려니까 언제부터 창업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법고시를 한 13년 정도 준비했었거든요. 와우. 1차 뭐 2번 묻고 2차 4번 낙방하고 그랬는데 더 많이 낙방했으면 대통령이 됐을까요? 근데 이 시기를 이제 로펌이라는 법률 회사를 창업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준비 기간으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니까 네. 그거를 창업 준비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제 첫 사업이고 완전 폭망했죠. 그래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실패했지만 진짜 얻은 것들이 많고 네. 그 커피를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는 나중이었지만은 네. 처음에 커피로 충격을 받은 거는 90년도에 네. 90년도 12월 달에 친누나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너무 추워갖고 가족들이 주위에서 이제 호텔이 있는데 거기 1층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들어와서 대기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어서 에스프레소는 몇 번 먹어봤죠. 제일 싸서. 처음에 이거 뭐야 하고 너무 양이 적어서 놀랬고 90년도에 에스프레소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먹어서 맛이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날도 제일 싸서 시켜서 호텔도 비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일 싼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중에 이제 누나가 몇 달 뒤에 알려줬는데 거기가 이제 일리라는 이태리 회사 원도로 내린 거다. 네. 근데 그 시절에는 되게 국내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당시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호텔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 가격이 3천만 원이었어요. 엄청났네요. 그 정도면. 달러 외화 유출 막으려고 관세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때 진짜 좋은 기회가 많았죠, 사업적으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맛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지만 이제 현실상 믹스 커피가 이제 주된 커피가 됐고 다원 커피와 예, 네. 제가 좀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비용을 갖고 내가 각성 효과를 얻으려 그러면 다양한 가격대가 있으면 똑같잖아. 제일 싼 거 100원짜리 맥심 먹어.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취향이. 이제 좋진 않죠. 공부를 한참 할 때는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비용도 있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알약으로 한 끼를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언제 나오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좀 목적지향적이고 그게 오타쿠 기질이라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그때 몰랐어요. 그런 용어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04년도에 2차 시험 2번 보고 나서 이제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데 희망은 많이 했죠. 그러면서 발표 나기 전까지 마음 잡기가 힘들었는데 그동안 미뤄뒀던 거 컴퓨터도 이제 한번 조립해서 만들면서 커피 관련된 정보를 찾고 한 달 정도 국내에 있는 커피책을 다 사거나 대출해서 읽어봤거든요. 저 오타쿠 기질이 있으시네요, 확실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커피 관련 서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커피인들이 가는 사이트에서 외국 서적들 그런 걸 추천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는 절판된 책들이 많아서 그 책바다라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그때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 도서관에 있는 전문 서적들 그런 것들은 이제 택배비만 내고 받아가지고 좀 읽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북스캐너를 사서 스캔 떠서 막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련 논문들 찾아보게 되고 논문 읽다 보니까 또 특허들을 찾아서 보게 되고 근데 그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때.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예. 고시 공부하다 그 습관이 그때는 한참 그랬으니까. 요즘같이 제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이라 그랬잖아요. 사서 먹는 커피는 비싸잖아요. 그럼 원재료로 사서 내가 볶자. 볶는 거부터. 예, 그래서. 그러고 2004년부터 로스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에는 후라이팬에 볶아도 된다 했는데 볶기는 하는데 괜찮긴 한데 원하는 만큼 이거보다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수망이라고 해서 멸치 볶는 것처럼 망으로 돼 있는 걸 사서 이제 볶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지금 있는 통돌이라는 로스터기를 만든 게 있어요. 작게. 그래서 그걸 사서 볶으니까 균일하게 볶아지면서 훨씬 더 맛있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지금처럼 상업용 로스터기 말고 개인이 하기에는 상업용을 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작 로스터기라고 해서 개인이 좀 기술자분들이 부업 삼아서 만들어서 파는 거를 이제
그때 옥탑방에 있었거든요. 네. 네. 옥탑방이니까 커피 볶을 때 연기로 누가 항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10배치, 한 번 볶는 걸 한 배치라 그러는데 네. 10배치씩 계속 볶고 하루 지나면 혼자 커핑이라고 그 볶은 걸 갈아서 뜨거운 물 붓고 이제 이게 어떤 맛이 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혼자서 이제 그런 거를 했죠. 그게 국내에는 일반화되기 한 10년 이후부터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러다 나중에 카페 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이 취미로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불길한 예감을 그때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그런 촉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카페 창업까지.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고시 이제 접으려고 할 때쯤 네. 야 내가 이 고시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야의 고수 얘기 백날 들은 뭐예요. 네. 후배들 다 붙어나가는데 혼자 떨어지면 실력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수험적으로 약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커피로 먹고 살 때는 제도권의 고수 얘기를 들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네. 이제 그때 미국의 자격증 그런 것들이 초기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아는 선배가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가서 수업을 들었죠. 근데 첫날 딱 듣는 순간 아 나랑 가는 길이 다르구나.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준으로 오류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수정해 나갔지만 지금도 이제 고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되게 비즈니스적인 장인 컨셉의 비즈니스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어나 뭐 이거 외국어로 된 자격증을 매장에 붙여놓고 좀 어깨 뽕 좀 놓고 하려고 그랬다가 이 길은 또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장사를 알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13년도에 이제 고시 공부를 접으면서 숯불고기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로. 정말요? 예. 되게 와, 의외인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장작으로 예. 배전하신 그게 이렇게 탄생이 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 메뉴에 보니까 장작, 뭐였죠? 장작 숯불에 강배전, 숯불에 강하게 로스팅한 메뉴가 있어서 이 대체 무슨 맛일지 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이 여기였을까요? 그럼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네. 논문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산미 위주의 커피, 약배전, 남들 다 강배전할 때 혼자 약배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볶을수록 이제 과일 같은 맛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커피들을 해서 너무 맛있어갖고 네. 제 주위에 있던 고시생들은 행복했죠. 그 시절이. 볶고 나서 이 남는 원두를 돈 받고 팔 수도 없으니까 엄청 먹였거든요. 공짜로. 예, 그리고 이제 한 두 군데 카페 창업도 도와주고 고시 공부하면서 와, 여러 가지를 수상할 정도로 커피콩을 잘 볶는 고시생. 막 납품해달라고 해서 근데 공부해야지 지금 그러면서 그때 길을 틀으셨어요? 그때 들었으면 또 진정한 비즈니스맨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지 않으셨을 수도. 여기에 컨셉하고 전혀 안 맞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숯불고기집을 할 때 그 수유리 먹자골목에서 프랜차이즈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달 정도 지나다가 길을 가다 보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그때 살던 집에서 한 3정거장, 4정거장 됐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중간에 카페 하나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뭐 자가 배전 전문점에서 혼자서 이제 매장에서 커피를 볶는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갈 때마다 실망했거든요. 근데 가서 참다 가서 이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들하고는 카페에서 커피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혼자 오타쿠처럼 하던 게 있어서 사장님들 90%가 먹고 살려고 카페를 열었는데 그 덕후 와서 막 주절주절 얘기하면 표정 굳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알아보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러면서 매장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오픈하고 너무 정신이 없다가 네. 커피를 다시 볶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는 커피를 볶으면 콩 껍데기처럼 네. 네. 날라다니고 그걸 체프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날라다녀서 주방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럼 매장 앞부분에 숯불 바라기를 해서 숯불 불 붙이는 게 있어요. 고깃집 가면 네. 있는. 그 바로 앞에 한 명 겨우 움직일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숯을 받아놓고 이제 커피를 막 수망 오랜만에 꺼내서 볶기 시작했죠. 근데 커피는 보통 10분, 12분 볶는데 네. 40분을 볶은 거예요. 그러면 맛이 어때요? 완전 밋밋해지거든요. 그래서 다 테스트 예전에 해봤으니까. 그래서 네. 버리기 전에 맛이나 보자.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안 망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얼마 하지도 않는 건데 실패하고 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맛이나 보자 하고 내렸는데 이게 왜 맛있어? 이게 맛있으면 안 되는데 왜 맛있어 하면서 그동안의 과학적인 그 모든 이론과 그런 것들이 거기서 한번 틀이 깨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때 주방이 이제 장사하다 보면 엄청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방 이모님을 새로 오고 나중에 그분이 너무 반찬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네. 그래 레시피화 하죠 해서 다 계량했거든요. 네. 절대 그 맛 안 나요. 그래서 주방 이모랑 한 10대 번 그 다 재갖고 하다가 이모 그냥 맘대로 하세요. 저는 못해요. 손맛. 예. 네. 근데 커피도 그때 이게 그런 손맛이구나. 이론의 이런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네. 기준은 정말 하나의 기준일 뿐인 거고 네. 그 이상의 것은 다른 곳에 있구나. 그때 그런 걸 깨닫게 됐죠. 커피도 일종의 손맛이다. 라는 건가요? 그쵸. 예. 근데 그 손맛의 앞은 과학입니다. 과학 없이 손맛만 따지면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과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점도 더 사실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인스타 계정에 화학 2 교과서였나요?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랑 커피랑 대체 무슨 관계지? 뭔가 음식이니까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요리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읽으시는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요리나 음식이나 잘 모를 때는 화학이라는 것 자체에 고등학교 때까지나 어거지로 보지 그 즐겁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수학도 그렇고 공부할 때 한 명 예외는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면 고등수학을 가져다가 이제 한 문제 풀면서 정답 맞히면서 스트레스 푸는 법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랑 다른 차원의 분이고. 네.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어쩌다. 네. 처음에 이제 그 논문이라든가 네. 외국 서적들을 한참 보다가 제가 읽다가 중간에 스캔을 뜨고 했던 부분들이 다 물리학 공식, 그 다음에 화학적인 내용들이어서 야 이거는 지금 내 능력으로는 불가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복사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밀히 참고 자료들 갖고 찾아보다 하는데 지금처럼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도 쉽지는 않았죠. 그런 게. 대신 그러면 커피를 한다고 커피만 하면 실력이 정체되다가 후퇴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커피를 하면서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요리 쪽 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런 게 요리는 그 불맛을 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불로 하는지 우리가 스텐 그 코팅된 후라이팬에서 스테이크를 굽는지 아니면 스테인리스에서 굽는지 무쇠솥에 굽는지 무쇠 그런 철판에 굽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그 재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자 커피를 오래 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스텐 금속이지 열 가했지 그럼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고정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좀 유사과학으로 흐르기 쉬워지죠. 누군가가 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 육각수를 쓰면 하면서부터 이제 의사분들이나 화학자분들은 육각수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막 짜증내기 시작하거든요. 유사과학들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커피도 하다 보면은 그 유사과학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논문에 60-70%는 유사과학에 가까운 논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수준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논문을 믿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업체가 스폰서를 해서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과학이나 화학 내용에 대해서 어설프게 앓을 때는 그런 걸 너무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답답하고 커피에 대해서도 약한 부위가 어디든 있지만 좀 더 이 부분은 누구든지 제일 약한 부분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취하는 이런 향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향은 전부 다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전공한 분이라든가 뭐 이과생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어디에 속지 않고 내가 필요한 몇 개를 봤을 때 그게 어떻다는 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쌓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막 EBS 다 듣고 와, 이 탐구하시는 게 타고난 성향이시네요, 진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이제 파고 드시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진짜 즐기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근데 또 성격적 결함이 안 맞으면은 쳐다도 안 봐요. 내 것만, 내 것이다 싶은 것만. 예, 근데 커피 하면서 많이 고친 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화학 같은 거 쳐다볼 일이 없잖아요. 그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거 그래 역사 있지. 그 고등학교 때까지 했으면 됐지. 그랬을 텐데 이제 커피 때문에 찾아보면은 세계사가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 부분을 보다 보면은 전쟁사가 나오는데 결국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금전적인 거,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같이 딸려오면서 역사와 경제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 도시의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권에서 매장 자리를 어디에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또 상권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법 공부한 게 도움이 됐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실무에서 하는 거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런 게 커피에서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게 좋은 거지 하는 것들하고 우리가 직접 실무를 띄고 소비자와 접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들하고 너무나도 괴리감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데들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꽤 검증한 정도의 논문이 아니면 참고 삼아 봅니다. 그냥 누군가 사장님 이거 알아 난 아는데 할까봐 참고 삼아 보는데 그닥 그 비중은 너무 낮죠. 그렇죠? 예. 저희가 대표님의 뭔가 커피 향과 책 향이 나는 질문, 논문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답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사실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한 2회 분량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서 저는 얘기를 더 듣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2부에서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마포에서 카페를 하고 계셔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마포가 카페 경쟁이 워낙 심하잖아요. 사람도 많지만 카페도 정말 많고 심지어 마이샤 바로 맞은편에 6층짜리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카페 완공되신 걸 보시고 인스타에 글도 한번 남기셨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동네의 작은 카페라도 한정된 소비자를 나누는 경쟁자가 아니라 상권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스타 땡스와 경쟁하게 되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9년째 맞나요? 9년째 네. 살아남고 있는 마이샤만의 색깔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오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아무리 작은 매장을 해도 사장님이 열심히 잘해서 이게 성장을 하면 주위의 유사한 매장들을 이기고 나면은 저가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것이다. 그럼 테이크아웃 손님 다 뺏기거든요. 그럼 저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나서 거기와도 경쟁해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까지 이기고 나면 세계적인 별 다방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바로 앞에 아주 크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더라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면 손님이 달라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근데 오픈하고 한 1년 반 지나니까 앞에 있던 3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팔리면서 네.
생각보다 크네. 막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제가 먹자골목에서 장사할 때 느낀 게 네. 와, 유동인구 10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낙수 효과 막 이런 게 다 허구로 요즘에는 얘기하지만 네. 진짜 많은 손님이 앞에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모님들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매장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다들 어디 가셨지? 그러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먹자골목에 된 게 장사 처음이라서 겁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소비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 형님들이 얘기할 때 1층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프랜차이즈를 이제 가맹계약 끝나고 제 매장을 하나 다시 3일 만에 인테리어에서 만들었을 때 이런 동네 장사에서 20년, 30년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큰 권리금 내고 여기 와서 장사하면 2, 3년 안에 90%가 망해서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 명의로 장사하기 전까지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인사만 했어요. 근데 제 매장을 내고 나서부터는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됐거든요. 그분들도 오래 장사하면서 아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사람인지 계속 볼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느낀 게 매출이 좋은 시기 나쁜 시기는 전국에 균일하게 나타나요. 어떤 매장이더라도. 근데 매장이 저점을 찍는 비수기일 때 손님이 없을 때 최소한의 매장 고정비를 메꿔주는 분들은 충성 단골들, 고정 단골 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데는 유동인구만 생각했지. 아니 이런 무슨 먹자골목에 고정 단골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크게 깨닫고 고정 단골들이 오는 게 단순히 여기가 값이 싸다든가 그러면은 뭐 누구랑 친하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매장의 캐릭터, 특히 그 분위기, 그 사장님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그런 게 중요해서 카페를 오픈할 때 내가 사업가로 오픈할지 아니면 노포로서 오픈할지를 시작부터 선명하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사업가로 오픈하면 사장님이 매장에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바뀌더라도 그 손님들이 언제든지 바뀌면서 오더라도 동일한 서비스, 프랜차이즈처럼 이런 걸 미리 구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이게 좋아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런 노포를 지향하는 분들은 보통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버텨줘야 돼요. 근데 그런 곤란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고정 단골분들은 다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 와서 일부러 더 많이 결제하고 필요 없는데도 많이 사가시고 그래요. 그런 보답들이 돌아오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서 임대료 상승하면서 손님들이 계속 이사 가거든요. 그 직장 문제로 이렇게 이사 가더라도 지나가면서 꼭 한 번씩 들러주세요. 그런 분들이 쌓이면 몇 년만 지나면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외국어로 된 자격증 나는 남들보다 10년 앞서서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 같아요. 과학이 있어도 손맛이 없으면 너무나도 평범해지거든요. 그 손맛은 자기가 살아온 과정, 자기의 철학. 그래서 자영업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다른 시스템으로 감추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좀 돈, 비즈니스 이쪽이 주된 부분들은 이렇게 작게 오래 버티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시려면 자기 자신이 그래도 다 노출되는데 좀 더 진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가짐 시작부터 좀 더 선명한 그런 기준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자연스럽게 청취자분들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조언까지 이어서 해주셨는데요. 저희 주어진 시간이 벌써 끝나가고 있어서 저희 마데살롱에 나온 소감은 어떠셨는지 벌써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면서 뭔가 앞으로 마이샤가 손님들한테 어떤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짧게 소감과 함께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언제든지
오며 가며 지나가실 때 음. 편하게 들려주시는 공간.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년이나 2년, 3년에 한 번 올 수 있더라도 그냥 늘 똑같이 저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노력하겠지만 제공되는 커피나 분위기는 늘 똑같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포냐 사업가냐에서 노포를 확실히 지향하고 계시군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지석 대표님이야말로 저희 마대살롱의 취지에 제일 잘 맞는 분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 얘기를 듣고 또 인스타로 저도 열심히 보면서 뭔가 결국 진심 그리고 진정성이 이긴다 이런 말이 떠올랐거든요.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 진행했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이 마포구나 제가 사랑하는 공간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나눌 수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항상 커피 마시는 사장님 얘기도 이렇게 깊게 들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좀 사심을 채워서 좀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도 좀 있습니다.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mapo_biz_salon 마포 비즈살롱 계정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무료 홍보 광고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마포 대표 살롱 13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